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각 미니 인터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양당 텃밭에서는 일부 접전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례투표 표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의 거센 바람에 양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은 끝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 선대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연결해서 판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연합으로 가봅니다. 백승하 상임선대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백승하입니다. 네, 요즘 바쁘실 텐데요. 오늘 지역 유세 일정 어떻습니까? 엊그제 제주, 순천, 여수, 어제는 보성, 무안, 광주, 전주에 갔다가 오늘은 서울에서 사전투표 후에 사전투표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사전투표 하시고 사전투표 네네. 캠페인을 하시는데요. 비례정당은요.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길거리 유세 현장 힘들지 않으세요?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어서 고생을 하긴 하지만 네. 마이크 없는 유세에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아직 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네. 현직 교사가 사직 후에 국회에 입성하는 거는 첫 사례일 것 같기도 하는데요. 정치계에 들어와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교육 관련 정치 활동을 생각하고 입문했지만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원래부터 잘 아는 분야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네. 심화시켜 나가면서도 다양한 분야의 쟁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도 이제 교육 현장에서 정치계로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교사 생활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행복했지만 점점 교실 상황을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교사노조를 창립하고 교사노조 연맹에서 활동하면서 교사들에게는 교사들의 실정을 잘 아는 입법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되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서희초 사건도 하나의 계기가 된 겁니까? 네, 출마 결심에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희초 선생님과 다른 여러 선생님들이 교권에 절망하며 목숨을 잃었고 엄청난 규모의 추모 집회가 여러 차례 열렸음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는 제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정치에 입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에서요. 이 서희초 특별법 공약도 발표했던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만 어떤 내용인지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희초 특별법은 교사들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입니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사가 수업 시간까지도 수백 수천 건의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사가 고소당할 때 학교나 교육청이 공동 대응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등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일반인에서 또 정치계로 들어오시게 됐는데요. 국민의 눈으로 또 시민의 눈으로 민심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심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최근에 이 정권 심판론과 이조 심판론 이 안에 들어와서 보시니까 각 당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재명 대표님과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 못 살겠다 심판하자라는 구호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선거 유세 현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는 이체 양명주로 상징되는 참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분노가 엄청났습니다. 또 고금리, 고물가 경제 폭망으로 막다른 삶으로 내몰린 서민들의 고통받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이조 심판론은 네. 권력을 잡지도 않은 야당 대표들이 현 정권이 2년 동안 만들어 놓은 이 경제 폭망 상황을 어떻게 책임진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고요. 네. 이조 심판론을 실체화하는 언론과 달리 현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의 뜨거운 열기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조 심판론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많이 느끼지를 못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교육계에 계셨으니까요. 지금 최근 가장 이슈가 바로 의대 증원인데요. 여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필수 의료 인력 부족과 지방 의료 공백 등 문제로 온 국민이 고통받아온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내세우며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 상황을 지금 90일째 벌이고 있는데요. 네. 환자와 가족, 의료진 모두가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 의료 인력이나 지방 의료 공백의 문제는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대의대정원 네. 3,000명을 5,000명으로 늘린다면서도 교육시설 인력 등의 재반 준비가 부족한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포퓰리즘식 정책이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시설 확충, 교수 인력 수급 문제, 장기적 전망 등 어느 것 하나 고민하지 않고 정원에만 초점을 맞춘 졸속 시행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교육, 돌봄, 일자리, 긴급하지만 장기적 비전이 요구되는 시점에 정부가 도리어 재난을 불러오고 더 파행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그래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2,000명 증원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해 국회에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증원에 반대하는 건 아니죠. 네, 의료 대란 수습에 앞장서야 하고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장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증원 숫자 자체는 자체에 반대하잖아요. 대한 네. 찬반 구도는 쟁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양문석 부동산 이슈도 있고요. 또 김준혁 후보 막말 논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서는 큰 액션을 취하지 않는 듯한 느낌인데 이걸 어떻게 좀 빨리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동안 세종의 이영선 후보, 정봉주 후보 등 사실을 확인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 후보 사퇴를 결정해 온 것으로 압니다. 네. 제가 관여할 입장은 아니지만 위 두 후보의 경우도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판단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이런 것 때문인지 최근 정권 심판 여론을 민주당이 제대로 또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권 심판 구도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을 넘어 분노가 매우 높고 남은 3년을 이 기조대로 국가 운영하면 외교 폭망, 전쟁 위기 고조, 경제 폭망, 민주주의 후퇴 등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울 거라는 두려움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직접 유세 현장에서 만난 국민 여러분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고 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윤석열 정권 심판하기 위한 중심 역할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직접 같이 다녀보신다면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교육계에 계셨으니까 특별히 네. 좀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이화여대생 성상납이라는 취지로 그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이대생 졸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들도 사과하라 이런 입장을 냈고요. 또 여성단체에서도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육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문제가 아예 없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주체들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교육적인 입장에서 좀 더 숙고하고 발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미 한 발언에 대해서는 논평이 없으시고요. 네, 이건 당에서 논의하고 논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교육계에 계셨기 때문에 교육자로서의 입장을 좀 여쭤봤는데 아직 답변을 안 해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 1등 정당이 돼야 된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몰빵론을 강조하는 모습인데요. 조국 혁신당에 비해서 좀 약진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떠세요? 더불어민주연합은 22대 국회에서 진보 세력으로 정권 교체, 개혁 입법, 민생 회복을 공동 노력하기 위해 합의점을 만들어서 출발한 정당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를 무력화하고 개혁 입법과 이채 양명주 특검 관철시킬 수 있으려면 저희가 과반의 의석을 얻어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원하신다면 더불어민주연합을 비례 1등으로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국 혁신당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좀 긴장되지 않으십니까? 긴장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죠. 긴장되는군요. 예. 네네. 민주진영 응원하시는 국민들께서 힘있는 제1야당을 만들기 위해 최종적으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정당의 강점을 더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같은 야당인데도 조국 혁신당보다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갈 길이 나중에 네. 달라지는 겁니까? 네?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나중에는 갈라지게 되는 겁니까? 지금도 같은 정당은 아니죠.
나중에는 이제 통합으로 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데 또 그건 아닌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시점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총선까지 일주일도 안 남았고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조국 혁신당보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현장에서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실천적인 전문가들을 후보로 모셨습니다. 저희가 스타성 있는 정치인은 없지만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자기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오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대변하고 국회에 들어가면 잘 일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례 1등을 차지해야 국회의장 자리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국민들이 염원하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힘 실어달라고 호소드립니다. 네. 비례 1등 몇 석을 예상하세요? 저희는 마지막까지 네. 20석 목표 희망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20석, 20석.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총선 후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 연합 정치로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연합은 더 나은 국민 삶과 민주주의를 위한 10대 대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거부권을 가로막힌 개혁입법 재추진입니다. 즉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경찰청 독립 등 정치개혁을 이루려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입법과 저출생 문제와 기후위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10대 공약 모두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우리 시대의 개혁 과제입니다. 그중 반드시 지켜내고 싶은 내용을 꼽으라면 압도적 승리로 강력한 제1야당을 만들어서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입법을 재추진하고 싶습니다. 네, 목소리 크고 말씀도 굉장히 잘해주시네요. 지금까지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선대위원장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 미래 김민전 공동선대본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배 변호사님 축하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국민의 미래 후보들 오늘 다 같이 투표를 한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마치고 사전투표 하러 가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사실 7시 반부터 여의도와 그리고 신촌에서 네. 비례대표 후보들이 다 모여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이제 끝나고 가야죠. 아, 그렇군요. 국민의 미래 선대본부장으로서 선거운동 하시면서 체감한 민심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희가 길거리 유세를 많이 나갔습니다. 저희가 이 선거법에 의해서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그 편말 같은 것들을 들고 이렇게 길거리에 서서 유권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정말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이렇게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될 수 있냐 이런 걱정들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네, 그런 걱정, 체감한 민심이 그렇군요. 네. 네, 말씀 주신 대로 마이크를 못 쓴다, 편말만 들고 다닌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은 선거운동에서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세는 나가야 되고 어려움은 없습니까? 네, 어려움이 많죠. 아니, 네. 마이크 들고 그냥, 정말 속 시원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는 있는데요. 네. 그래도 또 그 나름의, 또 만나 뵙고, 직접 듣고, 얘기 나누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것은 또 그 나름의 좋은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조국 신당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선거 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에서 이 독일과
뉴질랜드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조금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고 연동형을 하겠다 이런 나라는 없고요. 네. 이 때문에 결국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정당들이 출연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더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를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국민의 미래 35명의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의 목표 몇 명일까요? 네, 이 35분을 다 좀 당선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만은, 네. 저는 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의 양력을 한번 꼭 좀 비교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비례대표는 사실 정책적인 전문성이 많은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동안에 이름을 날렸다기보다 각 분야에 있어서 정책적 전문성을 가지고 특히 도덕성에 있어서는 타 당을 정말 훨씬 뛰어넘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다른 정당의 후보들이 어떤 논란들이 있는지 한번 좀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요. 깜깜이 기간 전에 조사한 결과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25%로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24%, 더불어민주연합은 14%. 이대로라면 좀 불안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조사가 여론조사 금지 기간 이전에 발표된 조사 가운데에서 가장 튀는 조사예요. 이게 튀는 조사군요. 예. 네, 그렇지 않은 조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어느 조사는 어떻다 이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그 튀는 조사조차도 사실 그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1등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그 조사 이외의 조사들을 보면 상당히 차이나게 저희가 앞서가고 있다. 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여론조사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매트릭스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31일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이 됐는데요. 8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이 지난 총선보다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대선보다인가요?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건 이 국민의 미래에 유리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사전투표의 제도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말씀들을 드렸고요. 네. 그 결과 이번에는 상당한 보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사전투표는 투표한 것을 3, 4일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불신들이 컸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그 투표함을 CCTV로 계속 중계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선관위가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투표에 대해서 수개표를 도입하겠다. 물론 100% 수개표가 아니라 병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2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보수 유권자분들께서도 사전투표에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3일의 투표 기회가 있는 것과 단 하루만 투표하는 경우 3일의 기회가 있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선거날 내가 꼭 투표해야지 하다가도 갑자기 어디 몸이 아프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미리 사전투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조국 혁신당이나 더불어민주연합이 아닌 국민의 미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사전투표 전에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저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하는 게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들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구나. 멀쩡한 후보가 한 3-4명밖에 없네 하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각종 비리와 각종 불공정의 대명사인 후보들 또 자기 자식들이 한국 국적이 없는 후보 이런 후보들이 있는 또 이 정관 예우를 받으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당 이런 정당을 뽑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도덕성에 있어서 훨씬 더 우월하고
전문성에 있어서 훨씬 더 우월하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제 오후에 국민의 미래가 주요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출생 공약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 한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던데요. 국민의 미래에 그 과거 부하 장교의 육아휴직을 막으려고 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강선영 전 소장이 비례 5번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것이 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아서요. 제가 당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제가 각종 뉴스를 보면서 느낀 것은 소위 우리가 육아휴직 이러면 아이 낳아서 이제 육아휴직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 사실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가 7살인가요? 네. 그리고 엄마가 아니고 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더더욱이나 전역하기 직전에 술자리에서 그것도 지금 휴직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이 거기에 대한 항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뭐 경고를 받았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이라고 상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네. 그 논란도 사실 다른 정당의 후보들의 각종 의혹과 비교하면 정말 아주 작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로 도마에 올라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김준혁 후보인데요. 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어제 국민의힘이 김 후보를 대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김준혁 후보를 안고 가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정말 뭐 여성의 한 명으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입장에서도 교육을 했던 입장에서도 아니 어떻게 대학교 총장을 거의 뭐 포주처럼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아간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다 성공한 그런 나라이고 그런 역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소위 역사학자들, 이 좌파 역사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폄훼해 왔는가라고 하는 그 기제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정치 지도자들을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성도체증 환자인 것처럼 이렇게 폄하해 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마치 부끄러운 역사인 것처럼 폄하해 왔던 것이 이 좌파들의 특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도 같은 생각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해석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후보를 그대로 있는 것이 민주당도 그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후보가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인데요.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 어제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의 공동검사 중간 발표에서 위법 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이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출금을 환수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 그대로 점입 가경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사기 대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사업자 대출을 내어서 그것도 청년 사업자에게 돌아가야 될 돈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사는 데 썼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각종 사업자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했다 이런 의혹들, 가짜 서류를 냈다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는데요. 네. 정말 분노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정말 이 위선이 정말 분노스러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양문석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15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지하자. 더 금융을 더 강하게 조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한편에 있어서는 뭐 고가 아파트 사면 안 된다, 뭐 대출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정말 놀랄만한 액수의 아파트들을 그것도 사업자에게 돌아가야 될 돈을 가지고 샀다. 이거 참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표로서 심판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이런 호소가 통할까요? 저는 정말 좀 꼼꼼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느 당을 선택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어느 후보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어느 후보가 무면허인지, 어느 후보가 정관미호를 받았는지, 어느 후보가 입시 비리가 있는지, 어느 후보가 자식들의 국적은 다 다른 나라 국적으로 만들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좀 꼼꼼하게 지켜봐 주시고 선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는요. 이 발표 속도, 이 위법 부당하다라는 발표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습니다. 28일 양 후보 편법 대출 논란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금감원이 새마을금고 중앙에 검사 지원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이 발표 난 걸 두고 또 총선 앞두고 과도한 개입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이 사건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네. 조사에 시간이 별로 안 드는 사건이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는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마침 이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행안부에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도 높고 부실 대출들도 많아지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좀 쉽지 않으니까 금관위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이거 검사 좀 해달라. 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이 높아지면서 과거에 한때 이러다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때문에 바로 이제 금감원의 업무 협약을 해서 조사를 해달라라고 하는 협약을 맺었고 이게 하필이면 4월 8일부터 네. 이 조사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침 조사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터졌으니 네. 조금 빨리 조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가 140분간 면담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만난 대한전공의 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요. SNS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이런 짧은 메시지를 남겼고요. 대통령실은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해결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미 뭐 총선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의료 부분에 있어서 의사와 정부 간에 있어서의 대화와 협의가 조금 더 빨리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통합위에 있을 때 전국을 다녀보면 이 의대 좀 설립해달라, 종합병원 좀 설립해달라 이 요구가 정말 지방에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결국 윤석열 정부가 의사 정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정부가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또 의사분들의 협조가 없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정책 실현이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서로 협의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환자들의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혹은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협의를 더 진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비례대표 9번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되시면 어떤 포부가 있으십니까? 네, 아무래도 정치학자이니까 정치개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입법화를 하고 싶고요. 네. 또 일하는 직장 엄마이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늘봄 학교,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가 8시까지 학생들을 돌봐주고 엄마가 퇴근하면서 학생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늘봄 학교인데요. 네. 이 제도를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전국에 다 한꺼번에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시범으로 1학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이제 전체 초등학생에 전국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좀 경주하고 싶고요.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들의 경력 단절이 가장 많은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이 때문에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8시까지 있는데 아이들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든지 이러면 이것은 아이들한테 너무 가혹한 것이기 때문에 집처럼 누워서 있기도 하고 또 잠도 자고 또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체제를 좀 효과적으로 잘 만드는데 좀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